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문종실록 제9부 권자를 맴도는 늑대, 수양대군 등장 이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1451년 9월 조선 조정을 한바탕 뒤집어 놓을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을 일으킨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바로 그 유명한 수양대군이 납치게 되는 거죠. 예전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당시 조선은 적어도 국가적 차원에서는 정책상으로는 숭유억부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즉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제한다 였는데, 물론 그건 이제 국가적 정책이 그랬다는 거고, 이 개별적으로 넘어가면은 여전히 이제 불교를 신봉하거나 알게 모르게 이제 불교를 후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그랬죠. 근데 아무튼 당시 이제 조선에서는 개국 초기부터 승려수를 억제할 목적으로 도첩제라는 정책을 펼치고 있었다는 거죠. 즉 승려가 되기 위해서는 일종의 신분증인 도첩을 발급을 받아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첩제를 통해서 승려의 숫자도 좀 이제 줄이고, 이게 승려도 그냥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엄선된 사람들만 되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려고 했던 제도인데, 하지만 종종 이러한 도첩 발급 없이 무단으로 출가해서 승려가 된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뭐 이런 사람들이 그냥 절간에만 틀어박혀 있었으면은 별 문제가 안 생길 텐데, 가끔가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불심 검문에 걸려가지고 너 도첩 제시해봐 해가지고 제시를 못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봉변을 당하는 승려들도 있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도 어떤 승려 한 사람이 도첩 없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체포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때마침 이때 수양대군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이 광경을 목격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수양대군은 담당 관리한테 무슨 이유로 저 승려를 저렇게 체포를 해가지고 목에다 칼까지 씌우고서 압송을 해가냐? 이유가 뭐냐? 라고 그렇게 물었다는 거죠. 자, 그러자 담당 관리는 이 승려가 도첩도 없이 돌아다니기에 법에 근거해서 체포를 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말을 들은 수양대군이 불같이 화를 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니 겨우 그만한 일로 무슨 대역죄인도 아닌데 목에다 칼까지 씌워가지고 저렇게 체포를 해서 끌고 가는 게 이게 가당키난 일이냐? 저 당장 풀어줘라 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이쯤 되면 이제 막 나가시는 거죠. 결국에는 담당 관리는 수양대군의 위세에 눌려서 어쩔 수 없이 그 승려를 풀어주게 되는데요. 사례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수양대군이 길에서 칼을 씌운 중을 만나서 그 칼을 풀어버리고 사람을 시켜서 데려오게 하고는 그 사유를 갖춰 즉시 아뢰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단순히 풀어준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그 승려의 신병을 자기가 강제로 인도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데리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일을 이렇게 저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수양대군이 백주대로에서 저지른 엄연한 공무방해죠. 월권 행동이에요. 그리고 이걸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이 도첩제라는 것은 결국 왕명으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종의 왕명을 거역한 불충죄에 해당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태종처럼 그렇게 좀 이제 불충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왕들한테 이런 거 잘못 걸리면은 큰일 날 수도 있는 문제예요. 실제로 이 사실을 접한 대관들은 난리가 났죠. 이거 절대 그대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즉각 수양대군에 대한 처벌을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관들이 아니 아무리 수양대군이 사적으로는 주상 전하의 동생이라고는 하지만 공적으로는 엄연히 신하다. 신하된 자로서 당연히 법을 지켜야지. 신하가 법을 어기고 월권을 행사하면서 공무를 방해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는 사실상 왕권에 대한 도전입니다라고 몰아붙이면서 수양대군을 맹렬하게 공격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수양대군도 이거는 좀 이제 나중에 문제가 시끄러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아까 뭐 이제 사료에도 나왔지만 다음날에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해명하는 글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이제 변명을 하냐면은, 자기가 볼 때는 이거 가지고서 이렇게 칼을 씌워서 압송을 하는 건 너무 과한 것 같다. 이거 뭐 대역죄인도 아니고 그냥 법을 어긴 건 맞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대역죄까지는 아니지 않냐. 그래서 좀 너무 과하다 싶었길래 자기가 이렇게 풀어줬습니다. 물론 이거를 전학께 먼저 보고를 하고서 이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았을 뻔했지만 이게 경황이 없어서 겨를이 없어서 선 조치 후 보고를 한 것뿐입니다라고 이렇게 수양대군도 나름의 해명을 하기는 해요.
본래 수양대군은 불교를 숭상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게 좀 잘못 알려진 게 뭐냐면요. 수양대군이 나중에 뭐 이제 단종, 자기 조카를 갖다 밀어내고 왕이 되잖아요. 세조가 되는데, 그걸 나중에 이제 말년에 가서 후회를 해가지고 불교에 심취하게 되었다. 그런 식의 설명이 의외로 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 좀 잘못된 설명인 게 뭐냐면은, 수양대군은요, 원래부터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아예 대놓고 이런 말까지 했어요. 공자의 도보다 석가의 도가 훨씬 더 낫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얘기도 하냐면은 사람들이 불도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불교를 저거 배척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더 충격적인 말도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저렇게 밑도 끝도 없이 불교를 배척하는 사람들을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내가 기용해서 중히 쓰지 않겠다라는 상당히 황당무계한 말을 또 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대군 시절에. 그러니까 수양대군이 불교의 심취에 있어서 불교를 옹호한다. 뭐 거기까지는 그렇다 치겠어요. 거기까지 그렇다 치겠는데 왜냐면 이제 왕실 어른들 특히 이제 대비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불교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또 뭐 세종 같은 경우도 뭐 문종도 그랬고 불교에 대해서 마냥 적대적이지는 않았거든요. 태종이 굉장히 적대적이었죠. 근데 아무튼 간에 이제 그것까진 그렇다 치겠는데 아니 근데 자기가 뭔데 불교를 배척하는 사람을 앞으로 뭐 기용을 한다 만다 이런 소리를 하냐 이거죠. 자기가 뭐 왕인가 그죠? 벌써부터 왕이 되신 것처럼 그런 말을 대놓고 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거 보면은 수양대군이 되게 특이한 사람 같아요. 비록 수양대군이 세종 말년부터 문종 때까지 왕명을 전하는 일을 맡으면서 나름 정치 세력을 얻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수양대군은 일개 대군이지 절대 정무를 갖다 총괄할 수 있는 공적인 그 위치에 있는 집정 대신도 아니고 또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짬밥도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못도 아닌 사람이 지금 저런 말을 마구잡이로 하고 다닌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수양대군이 문종 시기가 되면요, 뭐 거의 도승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위세를 발휘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수양대군하고 안평대군이 주로 했던 게 왕명을 전달하는 일이었고, 원래 왕명 전달하는 일은 도승지가 하는 거지만, 그래도 좀 이제 왕이 하는 일을 갖다가 동생들이 분담을 한다는 개념으로 좀 이제 일의 일부를 맡겼던 거죠. 그럼 원래 메인은 당연히 도승지고, 그 다음 이제 보조축으로 들어가는 게 수양대군, 안평대군인데, 아니 이게 수양대군은 하는 행동이 도승지보다도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종 무렵이 되면은 월권을 행사하는 일도 굉장히 잦아졌고 이번 사건도 그러한 일환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문종은 어떤 입장이었냐? 뜻밖에도 문종이 이에 대해서 화를 내진 않고서 오히려 수양대군을 강력하게 옹호해주는 발언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문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수양왕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데 여지껏 수양이 옳지 못한 일을 한 걸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번 일도 그만한 사정이 있었으니까 그랬던 거 아니었겠냐 하면서 뜻밖에도 수양대군을 옹호를 해줬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 대관들이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아니 전하께서 계속 저렇게 오냐오냐 하면서 봐주니까 수양대군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기어오르는 거 아닙니까? 이거 서열 정리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불만을 피했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문종이 이렇게 말을 해요. 사례를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 수양은 충직하여 다른 마음이 없는 사람이다. 항상 중을 접대할 때에 나에게 청하였고 내가 허락하면 주었다. 중이 형을 받는 것을 보자 불쌍히 여겨 풀어주었다. 만약 R&D에 풀어주었다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튿날 와서 아뢰었으니 그 또한 큰 과실은 아니었다. 문종이 이런 식으로 옹호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야 내가 우리 동생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데 내 동생은 정말 착하니까 다른 마음이 없어. 애가 너무 착해가지고 그냥 동정심이 발휘가 돼가지고 저랬을 뿐이야. 그리고 먼저 나한테 항상 보고를 하고 자기가 조치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번에 어쩌다 또 이제 사정이 그렇게 허락이 안 돼가지고 선 조치 후 보고를 했을 뿐이다. 만약에 선 조치만 하고 후 보고를 안 했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건데 결국에는 나한테 후 보고를 하지 않았냐. 그래서 이게 무슨 다른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거다. 우리 넘어가자 하면서 문종이 이렇게 강력하게 옹호를 해줬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과연 문종은 수양대군을 진정으로 믿었기 때문에 정말로 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양대군이 일말의 야심도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애로 대우를 해준 것이냐?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무슨 얘기냐면요. 사실 수양대군은요, 성격이 굉장히 직설적이고 자신의 속내를 좀 잘 감추지 못하는 그런 불같은 성미예요. 그래서 수양대군이 내가 야심이 있다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 좀 풍기고 다녔다는 거죠. 문종이라고 해서 그걸 모르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심지어 수양대군은 문종 때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런 이빨과 발톱을 감추질 않았기 때문에 부왕이 살아계셨던 세종 때조차도 이 야심을 감추지 않고 적나라하게 드러냈던 상당히 이제 욕망이 충실했던 인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양대군은 일단 유교 경전뿐만 아니라 병서와 역법, 풍수, 음악 등에도 두루 통달해가지고 부왕이나 형이었던 이제 문정 못지않게 여러 학문에 정통했던 굉장히 다재다능했던 인물이에요. 이 때문에 세종도 수양대군의 그러한 능력을 신임해가지고 꽤 많은 업무들을 맡겼던 거죠. 그리고 그때마다 수양대군은 그런 프로젝트를 훌륭하게 달성을 해가지고 부왕의 기대에 부응을 해주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수양대군은 형이었던 문종이 갖추지 못한 것을 하나 더 갖췄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바로 뛰어난 우애 솜씨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영화 관상에서 묘사를 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화 관상에서도 수양대군의 그런 야심, 그 다음에 또 이제 무인적인 자질,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제 잘 소화를 해가지고 표현을 한 영화죠. 다만 좀 이제 아쉬운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냐면은 수양대군이 뭐 관상이 이리상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묘사를 하는데 실제로 수양대군의 초상화가 발견이 돼요. 발견이 됐는데 이리가 아니라 무슨 뭐 곰돌이처럼 생겼더라고요. 아니 저처럼 생겼어요. 좀 생긴 게 약간 풍채도 좀 있고 저처럼 생긴 외형이고 뭐 좀 이제 솔직한 평가를 얘기하자면은 오히려 좀 귀염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외형이에요, 얼굴이. 그래서 뭐 이제 이리의 상이라고 해가지고 자신의 야욕을 숨기고서 끈질기게 기회를 노리는 그런 인물로 나오는데 사실 수양대군은요 실제 역사에서 수양대군은 그다지 그렇게 인내심이 강한 인물도 아니고 딱히 자신의 이빨과 발톱을 숨기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은 늑대보다도 곰이나 호랑이에 더 가까운 인물이 아니었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수양대군은 선천적으로 무골 기질을 갖췄고 그 초상화 나중에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건데 그 초상화를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실제로 풍치가 상당히 좋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피지컬 자체도 꽤 건장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완력도 강해서 강궁을 굉장히 능숙하게 다뤘는데 관련된 내용이 세조실록에 나와 있는데 솔직히 저는 이 말을 좀 믿어야 되나 그렇긴 하더라고요. 뭐 세조실록에서는 수양대군이 사실상 이제 태조 못지않은 그런 명궁이었다라고 서술을 하는데 이게 좀 어느 정도 과장을 했으면은 사실이라고 믿어줄 것 같은데 과장이 너무 심하니까 저 말을 믿어야 돼 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긴 들더라고요. 무슨 화살 하나로 짐승 6마리를 동시에 꿰뚫어서 잡았다 그런 말도 나오는데 저거 말이 되나? 차라리 화살 6발로 원샷 원킬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럴 수 있죠. 명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글쎄요. 하여튼 뭐 이제 그런 좀 과장된 뻥튀기가 있긴 있지만 어쨌든 본인이 선천적으로 그런 무골 기질이 있었던 거는 어느 정도는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양대군 본인도 이게 자기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이거든요. 수양대군은 그 자기 과시 이거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자기 PR에 능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현대에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항상 자기 자랑, 자기 과시를 좋아했던 인물이다 보니까 옷도 그냥 안 입었고 소매자락이 일반적인 옷보다도 그 폼이 굉장히 넓은 옷을 입고 다녔다는 겁니다. 왜냐면 당대 사람들은요, 이 현대인들하고 가치관이 달라가지고 현대인들은 자기 그 체격보다 큰 형태의 옷을 입고 다니면은 무슨 힙합 스타일 그런 게 아닌 다음에는 다들 좀 바보 취급을 하잖아요. 저 바보같이 왜 저런 식으로 입고 다니냐. 오히려 현대인들은 타이트하게 입고 다니는 옷을 굉장히 선호하잖아요.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은 일단 폼이 있는 옷을 입고 다니는 걸 선호했고 특히 자신의 체격보다도 더 크게 폼이 있는 옷을 입고 다니면은 뭔가 어떻게 여겼냐면은 저 사람이 그만큼 기운차고 강차다라는 그런 인상을 가졌다라고 해요. 실제로 그런 게 그렇게 폼새가 넓은 옷을 입고서 막 말을 타고 달린다.
옷이 얼마나 멋있게 휘날리겠어요. 망토처럼. 그래서 그런 효과들을 좀 노렸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이처럼 수양대군은 자기를 과시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하여튼 이 시대에 태어나지 말고 지금 태어났어야 됐어요, 이분은. 왜 요즘에도 버디 프로필이라고 해가지고 가끔가다 이제 유명한 명소에 가가지고 그 이제 헬스 트레이너나 보디빌더 같은 분들이 우퉁 까고서 막 이제 근육 자랑하고 그것도 사진 찍어가지고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러잖아요. 수양대군이 딱 그 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추운 겨울에 뭐 강무가 열린다 사냥을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일부러 여름철에나 입을 법한 그런 이제 얇은 옷차림으로 나와가지고 꿋꿋하게 딱 서가지고 폼 잡고 그러고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막 추워가지고 속옷에다가 뭐 귀마개 하고 장갑 끼고 막 오돌오돌 떨면서 그러고서 다니는데 나는 안 그래. 내가 이만큼 강인하다 하는 걸 보여주려고 그런 과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얇은 옷을 입고 나왔으니까 자기 특유의 그런 이제 보디빌더스러운 근육질 몸매를 나름 이제 그 태를 과시할 수도 있잖아요. 진짜 지금 태어났어야 됐다니까요, 이분은. 하여튼 이제 그런 걸 이제 과시를 하고 다녔다라는 거죠.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사례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써있는데요. 세종이 풍양에서 강무를 향하였는데 세종 때 있었던 일이죠. 세조가 준말을 타고 준급한 언덕을 달려 내려오다가 그 형세가 그만 정지하기 어려워 말이 두어 길 언덕 아래로 떨어졌으나 낙마 사고가 발생을 한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왕자가 지금 낙마를 당해서 크게 다치게 생겼는데 근데 이때 세조는 몸을 날려 말에서 빠져나와 언덕 위에 우뚝 서니 안장과 말은 모두 부서졌는데 사람들이 모두 놀라고 탐복하였다. 그러니까 말이 고꾸라서 넘어지는 타이밍에 거기서 점프해가지고 뛰어나와서 착지를 한 거예요. 10점 만점에 10점. 그죠? 무슨 체조 선수 마냥 그랬던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사료에서는 준말을 타고라고 했는데 수양대군의 성격상 자기 과시를 좋아하는 수양대군의 성격상 이거는요 10중 8구 조작입니다. 뭐냐면은 준마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일부러 둔한 말을 골랐던 것 같아요. 사료에는 이렇게 써있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추론이에요. 일부러 둔한 말을 골라가지고 그것도 고의적으로 언덕에서 막 그냥 엑셀 밟으면서 밀어붙인 거죠. 그러니 늙고 둔한 말이 이 급경사 있는 언덕지대에서 엑셀이 밟히니까 자기도 스텝이 꼬여가지고 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갖다 어느 정도 이제 수양대군은 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당한 거하고는 좀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때 수양대군이 미리 뛰어내릴 준비를 하고 있다가 말이 넘어지는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뛰어내려서 이렇게 착지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묘기를 선보임으로써 내가 이렇게 무예 솜씨가 대단하다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과시하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게 세종이 주도하는 강무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누구한테 이것을 과시하고 싶어 했냐면은 자신의 아버지 세종한테 과시하고 싶어 했던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과시를 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수양대군 본인의 성격 탓도 있지만 세종한테 하는 일종의 어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뭐 사료에 정확하게 써있는 건 아니지만 개인적인 추론이에요. 그래서 세종의 의중을 떠보려는 행동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좀 그렇게 유추를 해볼 수 있죠. 사실 세종도 대군 시절의 세자인 양령에게 도발적인 행동을 했잖아요. 예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부왕이었던 태종한테 점수를 땄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태종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양령을 경질시키고 충령을 세자로 임명시키는 그런 과정이 일어났던 것도 다 이게 세종이 가만히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어필을 꾸준히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수양대군도 이런 얘기들을 듣고 자랐을 테니까 자신이 이러한 행동을 함으로써 형인 문종보다 내가 더 왕좌에 걸맞는 인물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왜냐면 문종이 뛰어나고 똑똑한 건 맞기는 한데 근데 이제 아쉬운 게 건강이 좀 이제 일찍 안 좋아졌고 그리고 또 문종은 국방에 대한 지식이 충분히 있었던 인물은 맞습니다. 근데 본인 스스로가 무예가 그렇게 뛰어난 인물은 아니었어요. 활은 좀 잘 썼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몸집이 아버지인 세종처럼 좀 살찐 형태였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까지 운동을 잘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양은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물론 우리 형도 대단하긴 하지만 나는 형보다 더 대단하다. 나같이 이렇게 영웅적인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왕이 돼야지 아버지는 왜 그걸 몰라주시냐. 아마 그런 말을 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문종에 대한 세종의 신뢰는 그야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확고부동했다는 거예요. 즉
세종 입장에서 문종은 자신의 인생을 걸고서 만든 걸작품이자 인생 최대의 자랑거리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이러한 현실을 수양대군이 깨닫게 되죠. 아, 내가 아무리 어필을 한다 한들 방법이 없다. 왜냐면은 양녕대군처럼 자기 형이었던 문종이 뭔가 실책을 저지르면은 이 상황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도 형이 실책을 저지르지 않기 때문에 이거 게임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수양대군은 나름의 억하심정을 좀 갖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종이 왕이 됐을 때 그런 월권 행동을 하면서 반항적인 기질을 종종 보였던 것도 좀 그런 일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것은 한 치 앞도 모를 일이라고 결코 왕이 될 수 없을 것이라 여겼던 수양대군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게 되죠. 기회는 찬스, 찬스는 기회. 그게 뭐였냐? 바로 형이었던 문종이 뜻밖에도 중병에 걸려가지고 거의 회복 불가능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게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을 이어야 될 세자는 나이가 상당히 어렸다는 거예요. 수양대군한테 이보다 좋은 기회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문종은요. 문종도 굉장히 유능하고 똘똘하고 판단력 좋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럼 문종은 수양대군의 이런 야심은 정말로 몰랐던 거냐? 진짜 이거를 갖다 우애로만 대했던 것이냐? 도대체 왜 문종은 그렇게 행동했을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